네, 강지연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강지연 전문가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글쎄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좀 고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 중요한 특징부터 한번 잡아주시죠. 네, 이제 간단하게 유럽하고 미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사실 이제 어저께 지수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IMF에서의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하향했다는 부분이 이제 실물 경제의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으로 이제 우려가 좀 확대되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독일이 0.78%, 프랑스 0.7%,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모두 다 0.3에서 5% 정도의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스페인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5%,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미 시장은 사실 이제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보다는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바로 이제 알코올을 시작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바로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좀 확대가 되었고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가 전부 다 하향 조정을 좀 많이 하면서 이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좀 나타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52%, 그 S&P 지수가 마이너스 0.99%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기술주 중에서 인텔이 투자 의견의 하향을 또 받는 모습이었고, 애플 역시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장중 10% 이하의 하락폭까지 그리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실적에 대한 우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일단 장 마감 후에 알코와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냥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약간 좀 좋았다는 거거든요. 네. 우려가 상당히 큰데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는 우려감을 약간 좀 낮춰줄 수 있는 대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 어느 시즌에 들어올 때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 자체를 얼마를 잡느냐가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어느 시즌 들어오기 전에 컨센서스 좀 낮게 잡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S&P 500의 기업들에 대해서 컨센서스 자체를 상당히 뭐 최악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이제 컨센서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감을 확대시킨 상태에서는 어닝이 그 실적이 발표될 때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알코올 실적 같은 경우 보게 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치를 너무나 낮게 잡아놓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좋은 호실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전에 경계감에 대한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은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이제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눈앞에 3분기가 또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 기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3분기 아니라 앞으로 뭐 내년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이제 IMF에서의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를 다 하향 조정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전월에 이제 어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월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자체를 전부 다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미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됐던 거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바로 이제 유로존에 대한 위기가 여전히 심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신호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IMF의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현재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주로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유럽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의 가닥을 잡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유로존에 대한 문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은 그때는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경제 상황보다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대규모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경제 부양책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선 IMF의 이런 판단은 현재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IMF의 그 발표는 현재 가정이고 향후 오히려 이보다 좋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쪽 이슈를 살펴보면 일단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뭔가 네. 성과물이 있었나요? 뭐 뚜렷한 성과물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뭐 2006년인가 7년 이후로 이제 다시 그리스를 처음으로 방문을 한 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 뭐 선물 보따리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이제 정상들 간의 회담에서 이제 그리스가 여태까지 긴축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고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의사를 발표를 함으로써 최근 들어서 독일의 여당에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 그리스에 대한 독일이 채권국 중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런 지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 트로이카 14단에서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아직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독일의 입장이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어느 한 발 양보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유로존에 잔류를 시키는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라고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는 없는 거죠? 네, 긴축 아직까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긴축에 대한 부분은 결국 힘들지만 해야 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긴축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뭐 이슈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제 어저께 또 이제 EU 11개국이 이제 11개국에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 파생 상품에 대한 금융 거래세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그 세금을 좀 충당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단기적인 매매를 좀 축소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럽 전체적인 합의로 이르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거래세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시장에 뭐 재앙적인 그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를 강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2014년 이후에나 도입이 된다라는 쪽에서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되면요, 네. 그 자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국의 재정을 충당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에서도 어떤 또 발언이 나왔나요, 이번에? 네, 드라기 총재가 유로의회 연설에서 최근 들어서 이게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뭐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뚜렷하게 개선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장에서 긴축 정책이 계속해서 유로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긴축 정책 외로 다른 대안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고집을 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ECB에서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사실 이제 ECB에 대해서 의존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ECB에 대해서 너무 무조건적인 의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이고 각국 정부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푸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강력한 조건이라든지 어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줘야지만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국채 매입은 하지 않는다고 이제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상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어저께 유로화가 이제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유로화가 약세로 1.29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80선을 회복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은 약화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역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92불선을 회복했지만 나머지 상품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어제 약세로 출발을 하더라도 일단은 좀 시장 흐름을 보면은 좀 상승권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조금 초반보다는 네.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제 장 중반까지는 딱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중반부터 다시 쭉 꺾이면서 약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어제 굉장히 잘 올랐는데요. 네, 어저께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는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고 오히려 초반의 상승세를 이제 반납하는 흐름으로 결국은 종가상의 박스권 자리였던 1980짜리 하단을 지켜주는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가상에서의 그 박스권 하단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멈춰진 그런 상태이고 이들의 수급이 약화되면서 더군다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와 경계감이 좀 확대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역시 이제 추석 연휴 이후로는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4조 원 이상을 회복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제는 다시 거래 대금이 3조 원대로 감소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망세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 지나가고 나서 보자. 그리고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미국에서의 어닝 시즌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보고 나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지를 보고 가자라는 관망세 좀 뚜렷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량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수급 자체가 약간은 꼬여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선 1차적으로 옵션 만기라는 단기적인 변동 이벤트가 좀 마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이런 유럽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각이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IMF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3%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고요. 내년도 성장치는 3.6%로 기존의 4% 정도에서 낮춰놨기 때문에 이만큼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감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에다가 금통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통위에서는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은 약세를 띠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역시도 약세를 띈다는 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는데요. 약간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상승한 쪽에 많이 이제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 단기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나서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금리 인하가 나오는지 여부를 또 시장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만큼 시장에서 이제 또다시 다른 지지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지지 라인은 앞서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추세를 지지받는 자리 그리고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1955포인트에서 65포인트 사이가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의 지지는 상당히 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다시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의 조정 지지 라인이 잘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은 결국 기간 조정에 이어서 가격 조정까지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이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옵션 만기 금통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계신 건데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아침 출발을 하게 될 때가 1960포인트 전후에서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뭐 옵션 만기를 놓고 볼 때 사실 제가 어저께 시장에서 오전장에 시장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지면은 오후장에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현재 옵션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 콜에서의 그 아침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오후장에는 빠지는 흐름이 되고 오전에 빠지고 나면 오후장에 반등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저께는 오전에 강세를 띄다 보니까 오후 시장 또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낮게 출발한다면은 낮게 출발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밴드에서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때는 오후장에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오전장에 약세를 보일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서 접근하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쪽으로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대형주 가운데서는 가격 메리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네, 지금 현재 지수를 놓고 본다면 사실 종합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까지 갔었지만 IT,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IT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여전히 체감 지수는 1,900이 아니라 1,800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IT 시장에서 거래소의 대형주 시장은 좀 약화가 되었었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섹터가 좀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타났었는데 이 흐름이 이제 바뀌려는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좀 높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약간은 비중 축소,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하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중국에서 부양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는 화학이나 뭐 철강 같은 소재 섹터가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수급상에서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 초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석유와 화학업종과 그리고 철강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바로 어저께 중국 증시가 강세에 뛰었다고 해서 바로 이 관점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나서 지금 수급상에서의 흐름을 나타낸 뒤에 중국에서 어저께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부양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고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서 부양이라는 그 부분이 아주 구체화가 되는 그런 구간이 들어올 때가 이제 소재 업종이 강세에 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발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은 유지를 하되 시장에서 빠르게 바로 강세에 뛰기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매매 형태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STS 반도체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 IT 부품이라든지 이들 섹터는 좀 약화가 좀 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STS 반도체 같은 경우 국내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IT 기기들이 전부 다 이제 스마트화가 되어가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가 된다는 점이 시장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STS 반도체 같은 경우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현재는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단기 박스권이었었던 6,000원짜리 때를 이제 약간은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070원에서 6,000원짜리 이 구간대를 매수 구간대로서 접근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로서는 이 박스권 상단 6,000원대를 다시 올라가서 6,300원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이제 앞전에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었던 7,050원 전후가 단기적인 목표가로서 작용할 수 있고 손절가로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가격대 5,7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5,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목표가 달성 쪽에 또 포함이 될지 또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원 전문가 만나보고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